보시면 지난 시간에 진행했던 거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합시다. 지난 시간에 사실적 독해, 그렇죠, 유사일치와 내용 불일치까지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26쪽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 그렇죠. 네. 자, 보시면 오늘 다룰 부분은 이 글을 읽어 나갈 때, 독서 부분을 읽어 나갈 때에 중점을 둬야 되는 것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화제와 논제와 논점, 요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화제라는 건 뭐고 논제라는 건 뭐고 논점이라는 건 뭐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화제라는 거는 이야기거리를 얘기를 해요. 이야기 소재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이 화제를 여러분들이 파악하려면 화제 중에서 중심 화제를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심 화제는 어떻게 파악을 하느냐? 당연히 이 글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재료로 갖다가 사용이 되는 거라면 한 번만 얘기할까요? 여러 번 얘기할까요? 여러 번 얘기하겠죠? 그래서 반복이 돼서 나오는 녀석이 중심 화제구나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에 대해서 몰라도 된다면 그것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줄까요? 얘에 대해서 알아야 이 글이 이어지니까 정의를 내려주겠죠. 그래서 데피니션이 되어 있는 그러한 단어에 대해서는 요게 어떤 중심 화제와 연관이 되겠구나, 혹은 아니면 중심 화제구나 라고 파악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시를 썼다라는 것은 그 소재가, 그 주제가, 아니 그 화제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니까 예시를 들어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무엇을 돕기 위해?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들어주는 부분이 있으면 중심 화제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파악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사실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굉장히 길어지고 되게 꼴 보기 싫게 생겼지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실은 너무나 친절하기 때문에 길어진 겁니다. 설명을 되게 많이 해줘요. 여러분들이 모를까봐. 읽어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읽고 모를까봐 되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대부분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등학교 올라간 것이 아직 실감도 안 될 때쯤, 중학교 4학년일 때쯤 바로 모의고사를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드는 생각은 뭐 세 개 중에 하나죠. 자퇴할까? 라든지 자살할까? 라든지 아니면 공부는 아닌 것 같아 라든지 세 개 중에 하나가 되는데 그러지 마. 자, 그렇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물론 안정적으로 잘 보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 애들은 벌써 초등학교 때 수준부터 연습이 돼 있던 애들입니다. 뭐를? 글을 읽어내서 그 글의 내용이 어떠한 것과 연관되는지를 알고 있는 애들.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들 중학교 수준으로 갖다가 생각해서 봐봐야 재밌는 결과를 얻게 될 거예요. 오, 이런 점수도 나올 수 있네 같은 경우. 그런데 거기에서 포기하지 마시고 고등학교 3년 동안 국어는 사실은 유형 분석과 글을 읽어 나가는 그 연습만 하더라도 장단과 이제 3등급까지는 무조건 가요. 그것만 하더라도 거기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고 배경 지식을 넓혀 나간다든가 아니면은 문제를 푸는 어떠한 연습을 많이 한다든가 하면은 2등급까지는 가요. 그리고 그것까지 했던 노력의 한 2배에서 한 3배 정도 하면 1등급으로 가요. 사실 1등급은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국어 쪽은. 왜냐하면 지금 10여 년이 넘도록 수능에서 가장 만점자가 적은 과목이 국어입니다. 국어가 우리나라 말이니까 되게 만만하게 보는 친구들이 많은데 1, 2학년 때까지는 만만하게 봐도 뭐 괜찮습니다. 만만하게 봐도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니까요. 근데 문제는 3학년으로 올라가면서부터 난이도가 완전히 바뀌어요. 왜냐하면 1, 2학년은 1, 2학년 동안에 고등학교 수준에서 배울 만한 것들을 이렇게 좀 뭐랄까 2학년 정도면 이런 것들 배웠겠지, 1학년 정도면 이런 것들 배웠겠지 수준에서 나와요. 3학년은 고등학교 전 과정을 다 배웠다는 가정하에 수능형으로 나와요. 수능 수준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갑자기 올라가 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1학년, 2학년 때 한 2등급, 3등급 왔다 갔다 하면서 아 좀만 더 하면 1등급 나오겠지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3학년 올라가서 3월달에 땡 때려 쳐맞고 네 3등급 후반이 나오거나 4등급 초반이 나오거나 그래요. 아 이거 갑자기 어려워져서 그래요. 혹은 아니면 제가 좀 미끄러져서 그래요. 라고 하면서 또 그냥 하던 만큼 정도만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신경을 안 써. 그러다가 6월이 딱 되면 그런 애들이 이제 5등급이 나오게 됩니다. 왜? 6월 달에는 재수반 애들이 뛰어들어요. 3년을 보내고 나서 1년을 추가적으로 더 하고 있는 애들이 잘할까요? 아니면 3년 동안 대충 해온 애들이 잘할까요? 1년을 더 한 애들이 당연히 더 잘하죠. 걔들이 1등급을 밀어내면서 네, 등급이 뚝뚝뚝뚝뚝뚝 다 떨어져 버려요. 그럼 그때 와서 애들이 저한테 혹은 아니면 다른 국어 선생님한테 국어 어떡하죠? 지금 1학년 때부터 계속 얘기를 했는데 어떡하지 뭘 어떡해. 근데 국어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좀 꾸준히 계속 해줘야 돼요. 제가 수학하고 영어 보다도 국어를 더 해라 라는 말은 절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영어하고 수학은 들여야 되는 시간이 많고 워낙에 그 퍼센테이지가 크게 들어가는 메인 과목이기 때문에 사실은 메인으로 삼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국어를 도외시는 하지 말라는 거야. 영어 수학만 해야지가 아니라 영어 수학을 메인으로 하되 국어를 기반으로 둬야 된다는 얘기야. 그게 안 되면 절대 3학년 올라가서 해야지 라는 생각 따위로는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1학년 때부터 연습이 돼 있어야 돼. 국어는 꾸준하게 계속. 그래서 그것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그 화제 말고 다음에 나온 개념은 논제입니다. 논제라는 거는 이 논자가 논하다 라고 할 때 그 논자예요. 토론할 때 그 논자입니다. 그래서 말할 논자에다가 표제 제자 그러니까 제목 뭐 이런 것들이니까 이 논제에서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되는 거는 지문에서 나오는 사상이나 이론에서 어떠한 주장이 주어지는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글에서 누가 뭔 얘기를 하고 있느냐를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 주장에 맞는 설명인지 맞지 않는 설명인지를 물어보는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어요. 그거를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나온 게 이제 논점 부분인데 논점 같은 경우에는 같은 걸 보더라도 이렇게 보는 애가 있고 저렇게 보는 애가 있어. 그래서 서로 이게 맞다라고 뭘 일으켜죠? 충돌을 일으켜서 문제점이 발생을 해요. 그 문제점을 논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논쟁의 중심이 되는 문제점. 그럼 뭘 보면 되느냐? 어떤 사상이나 이론 간의 차이점을 보셔야 됩니다. 이걸 메인으로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얘는 뭐라고 했는데 얘는 그와 달리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어느 부분에서 다르게 얘기를 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내용 일치 문제나 혹은 아니면 내용과 맞는 적용 보기 부분에다가 확인을 했을 때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보기 박스에다가 보기 박스의 내용을 적용했을 때 풀어낼 수 있다라는 얘기죠. 네. 이렇게 간단하게 먼저 얘기를 드리고 실제로 여기에 나와 있는 짤막한 지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지. 자, 화제 부분 지문을 보시면 광고 언어에서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송신자의 의도를 수신자가 정확히 추론할 수 있도록 언어적 표현이 잘 짜여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송신자는 좀 더 다양한 언어 표현을 위한 전략을 사용한다. 자, 여기까지 읽었을 때 뭐가 반복된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렇죠. 언어적 표현, 그 다음에 언어 표현이라고 그게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건 언어 표현에 관한 얘기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으셔야 된다라는 얘기죠. 거기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여기서는 반복이나 생략, 그 다음에 신조어를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효과를 알아보고 그것이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문단 짧은 문단에서 일단 중심화제를 제시를 했고 그 중심화제의 부수적인 부분 혹은 아니면 세부적인 부분을 다음 문단에서 다룰 것이다 라고 뭐까지 해주고 있죠? 예고를 해주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미안합니다. 코난을 좀 많이 봤어요. 네. 저만 덥나요?
얘기를 해 이것들아. 자, 그래서 일단 하나 놔두고요. 뒤쪽도 덮나요? 더워요. 네가 뒤쪽이야? 뒤쪽은요? 다치지 않았어요? 떴어요. 같이 꺼졌나? 네. 꺼져. 자, 그렇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조금 하나 더 팁이라고 하면 팁이고요. 아니면 얍삽이라고 하면 얍삽인데. 비문학 독서 쪽을 하실 때 시간이 좀 모자르거나 혹은 아니면 내가 이걸 다 읽는다고 해서 문제를 다 맞출 확률이 좀 낮아 보여, 희박해 보여. 그랬을 경우에는 얘보다는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들을 먼저 푸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정말 촉박하게 남았을 때 이 비문학에서 최소한 다 찍어서 막 다 틀리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하나라도 맞출 수 있는 방법은 각 문단의 첫 번째 문장하고 마지막 문장들만 읽어도 한 문제, 운이 좋으면 두 문제까지 풀 수 있어요. 각 문단의 첫 문장이랑 마지막 문장들만 읽어도. 왜? 첫 문장에서는 대부분 그 문단 혹은 아니면 글 전체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중심 화제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그 문단의 마지막 문장에서는 다음 문단에 어떤 내용이 이어질지가 나오기 때문에 글 전체에 뭘 파악할 수 있어? 흐름과 구조를 파악할 수 있어. 근데 그 흐름과 구조를 물어보는 문제가 100% 하나 나오거든요. 그것만 읽어도 한 문제는 맞추고 갈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팁이자 얍삽이라고 한 겁니다. 네. 얍삽이라고 한 이유는 뭐냐 하면 꼭 그런 식으로 내가 이렇게 수업 때 얘기를 해주면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만 해가지고 일단 한 문제 풀어놓고 가는 애들이 있어. 그럴 거면은 얘는 풀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냥 다 읽어서 확인해서 문제를 다 풀어. 왜 그런 짓을 하는 거야? 시간도 많은데. 네. 그러면 오히려 시간이 더 모자라게 돼요 나중에. 그래서 얍삽이라고 한 이유는 마지막에 진짜 한 문제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필살기라고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얍삽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으면 좋아요. 근데 그거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서 알고 있다 하더라도 팁을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요?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겁니다. 제가 몇 년간 이제 중학교 3학년에서 1학년 올라오는 애들을 가르쳐 봤는데 대부분 반응이 모의고사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쭉 해주면 대부분 반응이 야 80분 동안 45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 그 말 딱 듣자마자 에이 80분에 45문제 이씨 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뭐 몇 년간 봐왔으니까 뭐 그거 갖다 뭐라 그러진 않습니다. 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80분 안에 40문제를 다 풀 수 있는 애가 생각보다 몇 명 안 될 거예요. 네. 제가 봤던 애들 중에서 그래도 좀 괜찮았던 애였는데 3월달 모의고사 보고 와서 마지막 장을 못 풀었어요 라고 하는 애를 봤고요. 그 다음에 야 저거는 모의고사 보면 이제 큰일 났다 라고 생각했던 애가 네 3장 반을 못 풀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전체가 8장짜리입니다. 3장 반을 못 풀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럴 줄 알았다 그래서 반은 넘겼네? 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그쵸? 네. 그 반을 풀었잖아? 나머지는 찍었잖아? 그럼 점수는 반 나오면 잘 나온 거잖아. 그쵸? 근데 반 나왔다고 반밖에 못 맞았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네, 얘기를 해줬어요. 야 반을 찍었고 그 다음에 겨우 반 풀었는데 당연히 반점 나오면은 그래도 잘 나온 거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혀 네, 위로를 안 받더라고. 저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어떤 상담을 진행하거나 혹은 아니면 뭐 이런 학습에 대한 언급을 해줄 때 저는 본 브레이커예요. 네, 뼈를 다 때려 부셔줍니다. 네, 저는 뭔가 따뜻한 위로의 말 이런 거를 잘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학습 상담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저한테 뭐 이제부터 하면 되겠죠? 라고 그딴 거 갖고 오지 마. 이제부터 하면 되겠죠? 라는 건 사실 무의식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해봐야 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거야. 다만 그렇지 않다라는 위로의 말을 듣고 싶을 뿐이에요. 저는 그런 거 안 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기가 오기 전에 미리미리 알아서 잘 꾸준히 성실하게 하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네. 합시다. 그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제 쪽 같은 경우에는 지문을 잠깐 보시면 일반적으로 가치는 반드시 주관적인 평가가 들어가는 반면에 라고 하면서 여기에서는
가치에 대한 얘기를 먼저 했어. 근데 가치는 주관적 평가가 들어간대요. 네. 그런데 사실은 주관적 평가가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사실이라는 녀석은 주관적 평가가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가치와 사실을 서로 어떻게 해놓고 있죠? 분류해놓고 있어요. 서로 다른 점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으니까 대조하고 있죠. 자,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러나 많은 철학자들은 사실과 가치가 분명히 구분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문장을 표시를 해놓으시고 자, 요거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수준의 통념이에요. 통념인데 이 통념을 그러나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통념을 반박을 하고 있어요. 영어 지문도 마찬가지지만 but, however, nevertheless 앞쪽이 중요합니까? 뒤쪽이 중요합니까? 뒤쪽이 중요하죠. 역적으로 붙어있는 건 앞에 있는 내용을 뭐 하기 때문에 부정하거나 앞에 있는 내용과 반대 내용을 얘기하기 때문에 당연히 무게중심은 앞쪽에 있어 뒤쪽에 있어? 뒤쪽에 있어. 그래서 통념을 제시했지만 통념 반박이 그러나 다음에 나왔다라는 건 요게 뭐가 된다라는 얘기야? 앞으로 전개될 내용의 중심, 논제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중심 논제예요. 그래서 이런 입장을 가진 사람들의 주장에 의하면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은 논리적으로는 구분이 되지만 자,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판단이랑 그 다음에 모식갱이 가치 판단 같은 경우에는 논리적으로 구분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논리적 구분은 인정. 논리적 구분은 돼. 그런데 실제의 지적 활동에서는 서로 결합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 활동에서는 구분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 왜냐하면 이러한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을 가진다. 인간은 과학을 통해서 사실의 구조를 인식합니다. 자, 이 사실 판단과 연결된 게 과학 쪽이에요. 그리고 가치 판단과 관련된 게 윤리 쪽이죠. 윤리를 통해서 가치를 판단하기 때문에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은 적어도 자 봐봐 얘는 과학 얘는 윤리니까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구분이 가능해. 근데 실제적 사건 실제적 상황에 적용을 했을 때는 사실은 이런데 가치는 이렇다라고 가지 않고 둘이가 어떻게 된다? 혼용된다, 섞인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 활동에서는 구분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제로 한 인간이 어떤 생각이나 판단을 할 때는 이 두 영역이 서로 맞붙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얘기예요. 아주 단순하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뭐 남자들은 그런 거 뭐 경험해 본 적이 없겠지만 가끔 가다가 이제 가끔이 아니에요. 사실은 되게 자주 일어날 수도 있는 건데 여학생들이나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버스나 지하철에서 이상한 손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자, 내 뒤에 두 놈이 있어. 두 놈이 있는데 이상한 손이 자꾸 왔다 갔다 해. 짜증이 나서 뒤를 딱 돌아봤는데 이쪽은 좀 잘생겼어. 이쪽은 세상에 맙소사. 그렇죠? 그렇게 생겼어. 그랬을 때 과학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면 만약에 조금 불쾌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실질적인 예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이쪽에 사람이 있고 이쪽에 사람이 있는데 이쪽이 느낌이 왔어. 그러면 이쪽을 먼저 의심을 하는 게 맞잖아. 근데 돌아봤더니 괜찮아. 그러면 과학적으로 따졌을 때는 사실적으로 얘가 만졌을 거라는 판단을 해서 얘한테 따지는 게 맞아. 근데 내가 가치 판단은 이제 선, 앞, 미추 이런 것과 관련이 돼요. 근데 딱 봤는데 너냐? 라고 얘한테 하는 게 이런 게 실제적으로는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이 어떻게 된 거예요? 뒤섞여 버렸다라는 얘기죠. 과학적으로 판단했으면 무조건 이쪽을 먼저 의심을 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아니더라 라는 얘기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구분이 가능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구분이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 부분 보시면 핵심 논제가 사실과 가치는 분명히 구분되는가? 구분된다? 그렇지 않다라는 걸 이 글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논점 쪽을 보시면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어떤 사상과 이론 간에 무엇을 보자? 차이점을 보자라고 했어. 그래서 각각 뭐라고 주장하고 있는지 보자라는 거죠. 자, 사람들은 누구나 정의로운 사회에 살기를 원한다. 근데 되게 사실은 웃겨요. 사람들은 정의로운 사회가 오기를 원하지만 정작 자기가 그렇게 정의롭게 살지는 못해요. 되게 인간이란 존재가 조금 그러한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 안타깝죠. 그래놓고는 자기는 되게 특히나 이제 인터넷, SNS 이런 데 보면 댓글들 보면 다 성인군자야. 자기는 다 안 그럴 거래. 근데도 왜 그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날까요? 그런 놈들이 손가락과 주둥이로만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보시면 그렇다면 정의로운 사회란 무엇일까?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냐. 자, 이에 대해 철학자 로버트 노직과 노직과 존 롤스는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인다 라고 이 부분만 봐도 이 정의로운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두 사람이 의견이 같다 다르다. 그렇다면 요렇게만 마무리됐어도 그 다음에 이어질 내용이 얘 얘기가 나오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서술상의 특징은 하나의 논점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 다른 두 견해에 대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되겠구나 라고 파악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요게 글의 구조를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면 X5 학습입니다. 네, 이 선생님이 약간 요건 노린 것 같은데 큰일 날 뿐이에요. 잘못하면 큰일이 날 것 같아서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X5 학습입니다. 갑니다. 지휘자와 오케스트라가 베토벤의 교향곡을 소리로 재현해내지 않는다면 누구와 누구 얘기가 나오느냐면 지휘자하고 오케스트라 얘기가 나왔어요. 소리로 재현해내지 않는다면 베토벤의 명곡은 결코 우리 앞에 생생한 소리로서 존재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교향곡이라는 녀석이 생생한 소리로 전달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죠? 누가 필요해? 지휘자하고 그렇지 오케스트라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정도는 일단 정리가 돼 두셔야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지휘자와 오케스트라가 작곡가의 악보를 소리로 바꾸는 과정에서 음악적 해석이라는 것이 이루어진다. 자, 교향곡을 생생한 소리로 바꾸는 데 있어서 뭐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사람들이 음악적 해석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휘자는 자신의 음악적 관점을 리허설을 통해서 전달을 하고 여러가지 손동작과 표정, 몸짓 등으로 감정을 표현하거나 음악의 느낌을 단원들에게 전달하며 훌륭한 연주를 이끌어낸다. 자, 이게 그 음악 쪽에 대해서 문외한이거나 아니면 지휘자의 역할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은 지휘자가 그냥 뭐로만 생각해? 앞에서 박자? 그렇게 해서 박자 맞춰주는 사람 혹은 아니면 손가락으로 갖다가 묶어 딱딱거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지휘자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조율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부분 그 순간 지휘자는 단지 박자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음악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휘자의 역할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 그 다음에 그럼 베토벤의 교향곡 5번 지휘자의 관점에 따라 얼마나 다르게 변주될 수 있는지 살펴보자고 해놓고 중요하게 됐는데 자, 살펴봤을 거야. 그러고 나서 정확하고 무자비하기로 유명한 지휘자 토스카니니는 자, 이 지휘자의 무엇을 들어주고 있어? 예시를 들어주고 있어요. 토스카니니, 니코니코니. 자, 어쨌든 토스카니니를 들어주고 있어요. 이 토스카니니는 정확하게 베토벤이 원하는 템포 그대로의 운명의 동기를 연주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운명의 동기를 반복적으로 구축하여 운명이 추적해오는 것 같은 뒷부분. 사실 운명이 추적해오는 것 같은 그 뒷부분은 누가 의도한 거야? 이 곡을 만들어낸 베토벤이 의도한 거야. 그거를 읽어냈기 때문에 그러한 느낌을 누구에게 전달하고자? 이 음악을 듣는 관객이나 청중들에게 뭘로 전달하고자? 생생한 소리로 전달하고자 토스카니는 뭘 한 거야? 음악적 해석을 한 거야. 그래서 막 뒷부분도 사정없이 몰아친다. 그의 해석으로 베토벤 음악의 추진력은 더욱 돋보인다 라고 하면서 음악 자체를 더 돋보이고 더 생생한 소리로 전달해 줄 수 있는 건 지휘자의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음악적 해석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된다 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자, 문제 보시면 화제의 변천 과정을 역사적으로 살펴봤다라는 얘기는 뭐 어느 시대는 어땠고 그 다음 시대는 어땠고 그런 거 나왔어요? 없어요. X 꺼져. 2번 구체적인 사례를 구체적인 사례 누구 들어줬어요? 토스카니니를 들어줬죠. 오케이, 그럼 맞는 설명.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이 됐고요. 오늘 배운 거 확인은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되고 개념 톡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3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핵심어와 중심 내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앞에 내용과 이어지고 사실은 뭐 비슷합니다. 핵심어라는 건 뭐예요? 그 글에서 핵심이라는 되는 단어가 핵심어예요. 중심어체지 뭐. 그 다음에 중심 내용은 이 글이 전반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뭔가 이죠. 근데 그 중심 내용은 자, 어떠한 방식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방식이 맞느냐 하면 쭉 이야기를 진행하다가 마지막에 결론 혹은 아니면 마지막에 요약, 정리를 해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뭐라고 하죠? 꼬리, 말. 꼬리에 중요한 점이 정리가 되어 있다라고 해서 미괄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영어 같은 경우에는 영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죠? 자, 사람에겐 꼬리가 없습니다만 꼬리가 제일 끝쪽이라고 하면 제일 앞쪽은 뭐야? 그렇죠. 두괄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그건 언어적 차이도 있어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형식이 어떻게 되어 있죠? 주어 다음에 바로 뭐가 나와? 동사, 서술어가 나와. 그러고 나서 그 서술어에 덧붙는 것들이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되게 직설적이에요. 너는 구려! 왜냐하면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미국 스타일이에요. 일단 대놓고 서술어를 때려주고 나서 이유를 설명하든 부가적인 걸 설명하든 해요. 근데 조선말은 어때요? 너는 있잖아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건 참 좋은데 어쩌고 저쩌고 근데 구려. 조선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 서술어가 맨 뒤에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글 같은 경우에도 이 글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를 확인을 하려면 최소한 중반부 이후서부터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특히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문지문과 사회지문은 그래요. 근데 과학지문과 기술지문은 두괄식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인문지문과 사회지문은 보통 중괄식 아니면 미괄식인 경우가 많아요. 그 정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핵심어를 어떻게 파악하느냐? 사실 요거 동일해요. 반복이 돼서 나오거나 그 개념에 대해서 정의가 나오거나 그 개념에 대한 예시가 나오면 그게 핵심어구나, 중심 내용이겠구나 라고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동그라미 보시면 지시어, 접속어, 표현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지시어는 여러분들이 아는 거 세 가지가 다예요. 아는지 모르겠지만 자, 아는 거 세 가지가 다예요. 뭐죠? 영어로 치면 this, that, it, it이에요. this, that, it. 이것저것. 요것은 뭐야? 그거. 이, 그, 저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저렇게 말하면, 그렇게 말하면, 이런 식으로 보면, 저런 식으로 보면, 그런 식으로 보면,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라고 지시어는 앞쪽에 이미 언급되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뭐 해주는 거야?
그렇죠. 정리를 하는데 지시를 해서 다시 한번 끌어오는 거야. 왜 그런 지시어를 사용을 할까요? 뭐 강조도 있지만 요약이나 정리도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앞에 이만큼 말을 해놨는데 요약. 똑같은 걸 또 이만큼 얘기하면 정리. 그렇죠. 아주 정확히 얘기하면 귀찮아요.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언어의 경제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똑같은 얘기를 굳이 한 번 더 할 필요는 없어. 그렇다면 앞에 했던 얘기를 언급을 하려면 이와 같이라고 하면 앞에 했던 것과 그냥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지시어를 활용했으면 이와 같이, 그와 같이, 저와 같이가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연결 지을 줄 알아야 글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 지시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접속어 부분을 확인할 텐데 요거는 좀 적을 게 있으니까 네, 필기 공간 확보를 좀 해놓으시고요. 접속어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류가 뭐 귀결이 되는 종류가 있어요. 귀결이라는 거는 어떤 결론이나 요약 부분을 도출해내는 거죠. 요약이나 결론을 도출하는 녀석들을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뭐 결국 그래서 그 다음에 뭐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요것들이 중요한 이유 혹은 아니면 요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유용한 이유는 자 귀결이라고 얘기했고 요약과 결론이 도출된다라고 했어. 그렇다면 앞에 문장과 요거 다음에 나오는 문장 혹은 아니면 앞에 문단과 요거 다음에 나오는 문단의 관계가 무엇임을 알 수가 있어요. 앞에 내용들을 요거 뒤에 애들이 뭐 해주는구나? 요약해주는구나 라고 확인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 무엇을 파악한다? 흐름과 구조를 파악하고 의도도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립은 이제 역접이라고 얘기를 해요. 앞에 내용을 부정하거나 앞에 내용과 반대되는 녀석들이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 그렇지. 하지만 그러나 또 그렇지만 네버덜레스 이건 뭐 영어로 갖다가 기억해 두시고요. 네. 그것까지는 쓰지 않을게요. 네,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 것들 좀 얘기를 할게요. 반면 뭐 이런 것들 또 뭐 있어? 도리어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대립이자 역접인 접속어입니다. 그렇다면 역접만 있는 게 아니고 뭐도 있죠? 평탄하게 쭉 순탄하게 이어지는 거. 사저. 순차. 네. 괜찮아요. 저는 대답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틀리더라도. 네, 저는 누누이 얘기를 드렸어요. 자, 순서죠. 글쎄요. 순까지는 맞아. 순서대로 어떻게 되는 거야? 진행. 접. 제적. 순접. 그렇죠. 순접이 되죠. 그래서 네, 병렬적으로 서 있다라고 해서 병립이라고 하고 그거를 순접이라고 얘기를 해요. 영어로는 가장 단순한 겁니다. 계속 이어서 가는 것. 앞에 내용과 동등하게 가는 것. 그렇지. 그리고 또 그렇죠. 그다음. 또 뭐 또한 그렇죠. 그 다음에 다음으로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오케이 맞아요. 다음으로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충. 분명히 적을 것 좀 있다라고 했어. 보충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유와 근거들의 관계가 뒤에 제시가 될 때 사용을 해요.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왜냐하면 그렇지. 왜냐하면 못생겼기 때문이다. 자, 그 다음에 이유는 그 이유는 그렇죠. 이유인즉슨 또 즉슨 그래서 있잖아. 마지막으로 있잖아. 교장 선생님이냐 마지막으로. 자, 오케이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 거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거나 이유니까 뭐 다만 이런 것은 어떠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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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은 만약 이렇다면 이라고 네, 하면서 근거를 제시한다 라는 것들이죠. 요것들. 그 다음에 이제 예시가 있겠죠. 예시를 들어주는 이건 뭐 설명 안 해도 되죠. 예시는 예시를 들어주는 거야. 예컨대 예를 들어. 그렇죠. 예컨대 예를 들어 혹은 뭐 가령 이유는 예시라니까. 오케이. 네. 열정 좋아요. 그 다음에 인과는 뭐가 인과죠? 원인과 결과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인과관계로 갖다가 묶여 있으려면 뭐뭐 했다. 그래서 그러나 마지막으로 그렇죠. 따라서 이렇게 된다. 라든지 아니면 3단원법, 그렇죠. 3단원법에서 많이 활용되는 그러므로 뭐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네, 주님 곁으로 간다. 자, 그런 것들. 자, 그런 것들이 3단 논법에서처럼 앞에 있는 것들을 뭘로 해서 원인으로 해서 나타난 결과인 거죠. 네, 그러므로 또 뭐가 있을까요? 뭐 그리하여 뭐 이런 것들 등등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전환. 전환이라는 것은 역접과는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게 역접은 앞의 내용을 부정을 하거나 앞의 내용과 반대되는 게 이어진다면 전환은 앞의 내용과 상관이 없거나 아니면 앞의 내용과 연결은 되어 있지만 직접적으로 대립하지 않는 경우에 사용을 해요.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많이 하는 그런데 또 뭐가 있을까? 이건 이랬다. 그런 한편 이건 이랬다. 뭐 이런 식으로 갖다가 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접속어들을 확인을 하시면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앞 문장과 뒷 문장 혹은 앞 문단과 뒷 문단이 어떠한 내용 관계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글의 전체적인 흐름과 구조를 파악하기에 편하다라는 거예요. 녹화되고 있는 걸 다행으로 알아라. 자, 그렇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개념 정의 얘기도 했었고 그 옆에 동그라미를 보면 작은 따옴표라고 있어요. 이것도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다가 희한하게 그냥 평범한 단어인데 이런 식으로 갖다가 네 작은 따옴표가 있으면 이모티콘 아니야. 자, 작은 따옴표가 되어 있는 개념이 있으면 반드시 얘는 뒤에 개념 설명이 나오든 얘에 대한 예시가 나오든 해서 얘는 앞으로 중심적으로 혹은 아니면 주요하게 다뤄지는 개념이겠구나 라는 걸 표시하는 표지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독서 지문을 읽을 때 작은 따옴표가 있으면 무조건 한 번은 네모를 쳐놓고 얘랑 연결되는 내용들이 뭔가 얘를 설명하는 것들이 뭔가를 찾아보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왜? 결국 그 글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개념 안에 포함이 되어 있거나 그 개념 자체가 중점 개념이거나 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거는 되게 사실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저기 미국식 표현이기도 합니다. 저거는 미국 애들 같은 경우에도 제스처를 되게 많이 사용하는데 제스처 중에서 약간 이거는